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등 돌리기 시작한 중국, 그 배경은 바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과는 달리 벌써 2달이 넘게 고전 중이죠. 최근 러시아는 전성기를 앞두고 공격 수위도 높였지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전승절이 이렇게 걸리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러시아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무슨 이유로 중국은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래요. 러시아에 등 돌리기 시작한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중국 당국은 줄곧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또한 관영을 용과 인터넷을 동원해서 러시아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등 러시아를 지지하도록 전 세계를 선동을 했죠. 3월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중국에 식량과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도 이를 부인을 했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가장 큰 후원자인 것은 사실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미칠 변수임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베이징이 러시아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며칠 사이에 중러 양측 간에 의미심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월 29일, 며칠 되지 않았죠? 벌써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뉴스 통신사인 스푸트니크가 푸틴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보시스 티토프를 인터뷰한 보도를 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티토프는 스푸트니크의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국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인데요. 그 3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협력 미흡입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 외교적으로는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에는 미흡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여전히 다른 나라를 능가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모든 방면에서 중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입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좋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여전히 다른 나라를 능가한다는 말은 맞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입 대체 경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중국 외에 다른 경로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의 말뜻은, 그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로 인해서 외국의 선진 기술과 제품을 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의용제로 생각하는 중국이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한 것이죠. 지금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현재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이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기술력이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라고 조롱하면서 다른 수입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와 거래를 꺼리는 중국 회사와 은행입니다. 그는 중국 회사와 은행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두려워 지금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로 워싱턴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고 러시아는 13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교역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13위에 불과하다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는 중국 당국이 겉으로는 러시아와 호용호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국과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돈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를 경제적, 기술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통화 간 거래. 지금 통화 간 거래라는 것은 러시아 루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 이 통화 간의 거래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루블화로 거래하기를 꺼려해서 중국 양측은 여전히 달러화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루블화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앙은행에서 직접 이것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좋죠. 근데 중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루블화가 불안정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자를 다 갚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죠. 이 이자를 갚지 못한 힘든 상황에서 지금 1차가 넘어갔어요. 그 디폴트 상황이 1차가 넘어갔고 2차도 넘어갔는데 이 27일 날 3차가 지금 다시 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가고 있는 달러가 다 소진된다면 훅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지금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달러화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루블화 가치를 지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티토프는 이 같은 발언은 중국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정관계에서는 티토프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서 루블화를 사들이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니 러시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징후가 포착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러시아의 불만에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밀월 관계에 금이 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대표적인 늑대 전사인 외교관 자우리제는 같은 날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죠. 티토프가 발언했던 그날 같은 날 똑같이 다른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중미 양국 인민은 항상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인민의 우정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의 근원적인 활수이자 중요한 기초이다. 좀 흥미롭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과 중국의 그 시민들이 미국의 국민들과 중국의 국민들이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어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꾸었어도 계속 중국을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이중 반중 세력은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과 정치적 사욕을 위해 중미가 대항하고 분열하도록 부추기고 대량의 정치적 바이러스를 퍼뜨려 양국의 여론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우리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언론 기자들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에 순응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중미 양국의 인민의 상호 이익과 신뢰를 증진하는 가교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바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이데올로적인 편견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희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을 잘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왜 갑자기 이때 미중 관계, 지금 현재 그 전승일도 지났고 이러한 그 거의 러시아가 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때 미중 관계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결코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우리제는 이날 기자회견의 발언 전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는 여전히 늑대전사로서 미국을 물어뜯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미중 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을 쓰면서 양국의 친선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친강 주미 대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가
친강 준비대사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지난 며칠간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머릿말에 이렇게 장식을 했죠. 친강 준비대사가 지금 미국 중서부 지방을 방문을 했대요. 지금 중서부 지방과 같은 경우는 농업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광활한 아메리칸 하트랜드에 머물러 있다. 나는 우정과 협력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데 Chinese Empress 칭강 Looking back on journey to Heartland and to my heart라고 적어졌어요. 여기가 칭강이라고 적어져 있고 날짜가 2002년 4월 29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혀져 있는 게 As I concluded my first visit to Illinois, Iowa, Minnesota, and returned to Washington, my heart remained the West American heartland. 지금 첫 번째로 방문했던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에서 지금 돌아와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마음은 거대한 아메리칸 허트랜드로 남아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은 광활한 아메리칸 하트에 머물러 있다. 나는 우정과 협력의 마음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손이 오그라질 정도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러면 칭강이 왜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그는 이 기고문 말미에 나는 우정과 협력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트랜드를 떠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장대한 미시시피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저류에 의해서도 저지할 수 없듯이 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계속되고 급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대의 경계심을 머무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걸 한편으로 미중 관계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이 빚기 시작한 날 발표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눈길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연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중국 관영지인 신화통신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드미트리 쿨레바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통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옹호했던 정책과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을 정의의 군대라고 칭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선전해 왔기 때문이죠. 즉, 적으로 취급했던 우크라이나의 장관을,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신화통신이 적으로 취급했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을 인터뷰했을까요? 이 인터뷰에서 신화통신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무력 도발을 침공이라고 표현하고 러시아를 외국 침략자로 지칭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자체를 이제 침략자로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올렸으니까. 이 또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 며칠간 외교 시스템에서도 미국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용히 러시아를 멀리하고 미국에 다가가는 전략 전환의 징후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중국의 외교 전략이 하루아침에 180도 급선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를 친하게 하고 미국과도 같이 친하게 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양자택일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외교 노선의 중대 변화로 외부에 비춰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 정세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서 러시아와는 이제 선을 긋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베이징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심화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한 단계 더 들어갈 내용은 러시아에 등 돌리기 시작했던 중국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에 패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죠.
중국의 판단은 러시아가 전쟁에 패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전쟁 초기에는 분명히 러시아 편에 서 있었습니다. 중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중러 협력에는 제한도, 금지구역도, 상한선도 없다 할 정도로 러시아 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나가지 않죠. 러시아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손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연합해서 5천여 건의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거의 경제난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패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베이징 당국은 정세 오판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로 갔었던 제재의 불똥이 중국으로 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했던 제재가 그대로 중국에 그대로 넘어와서 권력자들과 경제에 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5천여 건의 제재로 자금, 기술, 반도체 등의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황. 이를 바라보는 중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재의 안전지대로 분류된 스위스도 지금 동참한 것이죠. 스위스 은행들은 지난 수백 년간 엄격한 은행 비밀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이자 독재 정권, 테러리스트 불법 자금 은닉처 역할을 해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 것입니다. 스위스 당국은 4월 7일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 규모가 75억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은행가 협회는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 계좌에 러시아 실로비키들의 재산이 2,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8조가 애치되어 있다고 폭로까지 했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은닉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 계좌만 약 5,000개에 달하며 이 중 70%가 중앙급 고위 관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중 상위 100명의 예금액만 7조 8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1,478조 원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스 은행들이 러시아 제재처럼 이 자산들을 동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관리들의 명단과 예금 액수만 공개한다 해도 중국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패한 정권을 뒤엎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경제위기 탈출입니다. 중국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당국의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반드시 미국을 넘어서야 하고 5.5%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아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는 최근 잇따라 경제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3대 엔진인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시동이 꺼진 상황. 여기에 실업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실업대란이 발생하면 시진핑의 3연임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국 내부의 분석이죠.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베이징 당국의 최근 태도 변화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의 고율 관세를 철폐하고, 자, 고율 관세는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일어났죠. 이 고율 관세를 철폐하고 기술 수출 규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율 관세는 철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술 수출 규제, 이게 화웨이의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래야 제조업도 살리고 과학기술업도 살리고 수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당내 비판에 직면한 시진핑입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시 주석이 정세의 오판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푸틴과 가까워지면서 푸틴과 한묶음으로 도매급으로 지금 처리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당내 관리들은 미국의 제재 위력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이 또 한 번 오판함으로써 중국도 국제사회의 공동 제재에 받을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베이징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로 2차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특히 인구 2600만의 거대 도시인 상하이를 한 달 동안 봉쇄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권의 버팀목인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당국은 오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내 비판의 포화를 줄이고 공산당과 지도자의 대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다목적 보석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포장을 한다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이는 포장은 우리는 화해의 제스처를 너희들에게 보였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와 멀어지고 있는 중국이에요. 그들 속에 꿍꿍이가 있죠. 이 꿍꿍이를 우리들은 파악하고 절대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